한여름에도 싸늘한 냉기가 흐르는 이곳.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바로 이곳 얼음골 동굴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었다. 제자를 위해 기꺼이 해부용 모델이 됨으로써 제자가 몸 안의 오장육부를 살피고 해부술을 익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목숨과 바꾼 큰 가르침이었다. 스승의 살신성인, 눈물을 머금은 제자의 해부는 시작되고 그 제자는 마침내 조선 최고의 명의가 된다. 바로 명의 허준과 그 스승에 관한 전설 같은 이야기. 과연 허준은 정말 스승을 해부했을까? 서구에서 근대적 의미의 해부학이 처음 시도된 것은 16세기 이탈리아에서였다. 그러나 당시 서양에서도 해부를 한 사람은 악마로 취급했다. 해부술을 의학적 성과로 찾은 것은 아주 근세로 들어서의 일이다. 동양의 해부학은 먼저 중국에서 시작됐다. 가장 일반적인 의학입문서로 1575년 쓰여진 의학입문에도 인체 내부를 그린 장부도가 그려져 있다. 중국 최고의 고서인 황제내경에도 해부에 관한 기록이 보일 뿐 아니라 중국에선 10세기 전반에 이미 부분별 장기의 모습을 그린 인체도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부 기록이 나오는 건 이계 성호사설. 시신을 3번 해부한 후에 의술이 정통해졌다는 전유형의 해부 기록이 보인다. 괴산군술 지내고 참판벼슬까지 올랐던 전유형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부학자인 셈이다. 이렇게 당시 조선의 경우 임진왜란을 전후해 개별적으로 인체 해부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됐던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가져갔다고 하는 조선의 동의는 그 시기 조선의 의학 수준을 대변한다. 해부는 아니지만 인체의 경락과 기, 혈의 흐름을 표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70년) 후에 만들어진 일본의 동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역시 인체 해부와는 무관하다. 조선의 것이든 일본의 것이든 이 동인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인체 내부에 있는 장기의 모습들을 보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동양에서 생각하는 인체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몸을 정과 기, 그리고 신의 결합체로 보는 동양의학. 기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한 동양의학의 몸을 표현한 것이다. 당시 동양 사람들이 생각한 인체는 정, 기, 신을 담은 그릇. 허준이 그린 신형장부도 역시 서양 해부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실제로 허준의 신형장부도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기관들도 묘사돼 있다. 3초는 3군데의 가상적인 신체 기관일 뿐이다. 내부의 그림에서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가, 허준이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인체 장부도의 그림을 보았을 때 허준은 척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 이른바 인간의 에센스라고 할 수 있는 정기신 중에 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체 해부도를 그렸을 뿐입니다. 그 인체 해부도에 있는 위장이니 심장이니 그런 것들을 서양의 해부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렸다기보다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을
척추와 함께 표현하고 그것이 신장으로부터 뇌에 이르는 길에 걸쳐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이 글로 움직이면서 인간을 활동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허준의 해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서양에서 말하는 해부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고요. 조선에서 해부는 금기시되는 일이었다. 임진왜란 때 해부를 했던 전유형은 이괄의 난에 연루되어 사형을 당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시신을 해부해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조선에서 허준은 과연 해부를 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유학적 소양이 높았던 허준이 과연 스승을 해부했을까? 허준의 스승 유의태를 찾아서 유의태의 활동 무대였다고 하는 경상도 산청으로 향했다. 과연 허준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유의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먼저 유씨 가문을 찾아갔다. 그들이 보여주는 유씨 족보엔 허준의 할아버지 허혼의 이름이 보인다. 우연히도 이것은 허준의 할머니인 진주 유씨의 친정 가문이었다. 하지만 취재팀은 유씨 족보에서 허준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유의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취재팀은 이 가문 어디에서도 유의태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다. 허준의 스승 유의태는 과연 있는 것일까? 실제 인물이 아니라 전설 속에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은 아닐까? 그런데 같은 경상남도 산청에서 비슷한 이름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유이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고 소문이 날 만큼 이름이 높았다는 산청의 명이 유이태였다. 처음엔 조금 병도 뭐 배아프지 나서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신병만 막 아무 배에도 나서 하고 그러니까 뭐 대구 천자병원을 죽을 걸 갖다가 부dum난가 이래 다 부르다 안 돼도 세계에서 요때 할아버지를 부르자면 낫는다 그래서 할아버지 부르가 문 바꿔가지고 배가 그래가 나섰어요. 유이태와 경상도식 발음조차 비슷한 유이태. 이 집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10대조 할아버지 유이태가 바로 허준의 스승이라고 믿고 있었다. 허준이가 밑에서 거기지 제자지 밑에 제자라. 그거 제자가 되면 그것도 빼가지고 허준이가 이제 그래서 했지. 그 어른들 말씀이 그렇대. 그는 분명 실존했던 인물로 대대로 후손들이 무덤을 돌봐오고 있었다. 유이태는 본래 거창 사람이었다. 이곳 산청으로 옮겨와 터를 잡았고 의원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전해진다. 그의 의술은 멀리 조정에까지 알려져 임금이 그를 부를 만큼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그러나 왕의 부름을 받고도 가지 않아 처벌하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전해온다. 그만큼 의술의 경지도 높았던 명의 유이태. 그가 바로 허준의 스승일까? 그가 만든 저서도 전해온다. 그런데 유이태는 허준이 죽고 난 뒤에 태어났다. 유이태는 실제로 조선 후기에 그 마진편이라고 해서 홍역 치료서를 저술한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의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홍역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로도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그 백성들을 치료해주고 또 그런 것으로서 18세기에는 명성을 날리던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허준의 스승인 유이태로 그 사람을 소급해서 보기보다는 오히려 18세기에 백성들의 널리 이름이 알려졌던 유이태, 즉 마진편의 저자인 유이태로 보는 것이 더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소설상에 물론 그 사람을 허준의 스승으로 하고 있고 또 소설뿐만 아니라 어떤 그 논문에서도 그 유이태를 허준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역사 기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허준. 91년 이전까지만 해도 허준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실제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런데 91년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허준의 무덤은 문인석은 쓰러져 뒹굴고 무덤은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웠다. 무덤은 파헤쳐져 푹 꺼진 상태였다. 누구도 알아볼 수 없게 묻혀버린 기억 속에서 세상으로 그를 끌어내려는 발굴이 시작됐다. 10년 동안 허준의 흔적을 찾아 헤맨 한 역사가의 노력 덕분이었다. 허준의 실체가 수백 년 만에 다시 세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나, 둘. 그게 깨져나갔구나. 글씨 있네요, 글씨. 공신 맞아요. 허준 묘소예요. 공신 얘기 나와요. 틀림없죠? 공신. 예. 뭐 성공신. 양평. 예, 맞아요. 그걸 처음 착각하고 공공지 못했어요. 양평군. 맞아, 100%야. 찾았어요. 이거 남아있다. 100%야. 요자가 뭔데요? 그대로 찾아보세요. 그 비석을 찾았을 때 보니까 여기에 양평 두 글자가 뚜렷하죠. 성공. 허준 선생이 양평군이고 또 호성공신이에요. 그러니까 호자 부분 위에 깨져 나갔죠. 성공신. 여기 또 삼수변에 준자가 뚜렷이 나오잖아요. 이 준. 그러니까 허준 선생의 묘소가 틀림없다는 것이 요 몇 글자로서 입증된 거죠. 그 양반이 양평군이었고 호성공신이었고 그리고 휘자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자리가 허준 선생의 묘소가 틀림없다. 이 비석으로서 최종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양평군 허준. 잊혀져 있던 과거 속에서 드러나 이제 새 단장을 하고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그나마 알려져 있는 것들도 정확하지 않다. 심지어 묘비에 적힌 허준의 출생연도조차도 의문스럽다. 그는 1547년생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허준의 출생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소장하고 있는 진주박물관. 임진왜란 관련 자료들 속에서 취재팀은 우연히 단서 하나를 찾아냈다. 이 그림은 1604년 공신들의 모임을 그린 것이다. 허준은 임진왜란 때 선조를 모시고 의주까지 피난을 갔었고 그 공으로 호송공신에 칭해졌고 때문에 허준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림 한쪽 옆엔 공신들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다. 물론 허준의 이름도 들어있다. 그런데 허준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7년이나 빠른 기해생으로 나와 있다. 그 기해생을 연도를 확인해 보면 1539년이 분명하기 때문에 역시 당시 1604년의 병풍도의 기록에 근거해서 1539년이 허준의 출생 연도임이 분명하고 또 실록에 1615년에 사망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77세 일기로 허준이 1539년에 태어나서 1615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허준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걸까? 족보에도 그에 관한 기록은 부실하기만 하다. 만일에 이분이 서자가 아니었으면은 여기 그 유사에 자세히 다 나온다. 여기 언제 나시고 언제 돌아가시고 벼슬도 뭐 하시고 한 거 다 나오는데 옛날에 서자는 말하자면 홀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히 안 나오고 그냥 간단하게 나온 거라. 정일품 당상관,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허준. 그러나 허준은 족보에조차 번듯하지 못한 서자였다. 유명하신 분이고 하지만 집안 내에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치질 않고 홀대를 받으신 거지. 집안에서도 조차. 그래서 이분들의 후예가 많지 않아요. 이 할아버지의 후예가.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서자로 내려오기 때문에 서자는 제사를 지낼 적에 말 위에도 올라가질 못해. 땅바닥에서 그냥 제사를 지내거든.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 저 괄세를 받으니까 다 그냥 이
그 뭐라고 할까 자기 위치를 갖다가 지키기를 싫어하는 거라. 그래서 다 그냥 뭐 지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실제로 내 할아버지를 알더라도 다른 데로 계대에 들어가는 거라. 옛날에 말이죠. 그냥 그만큼 서자에 대한 이 말하자면 괄세가 심했던 거죠. 적서의 차별이 심한 조선 사회에서 주로 중인들이 종사하는 기술직이었던 의원은 허준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한 길이었는지도 모른다. 허준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이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한 유학자의 개인 일기. 선조 때 2조 참판까지 지냈던 미암 유희춘이 11년간에 걸쳐서 쓴 친필일기다. (22일) 날 지금 여기를 보더라도 이 허준이가 여기죠. 이 다녀갔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자주로 내왕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허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요? 네, 허준 이야기가 미암일기 1권에서 5권까지 걸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567년부터 쓰여진 이 미암일기엔 허준의 방문 기록을 포함해 그나마 허준에 관한 기록들이 숨어 있다. 2월 20일 허준이 왔다. 1568년 내용이다. 그리고 허준은 이 한 해 동안에 2달에 한 번꼴로 유희춘을 방문한다. 허준은 외삼촌인 김시흡의 소개로 유희춘을 알게 됐다. 그리고 미암일기에 자주 등장할 만큼 유희춘과는 특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미암일기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유희춘은 1569년 이조 판서 홍담에게 허준을 내의원에 천거해 주도록 부탁한다. 그리고 곧 허준은 내의원에 들어간다. 결국 허준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의과를 거쳐 내의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허준은 젊은 시절부터 이미 전라도 지역의 심약, 즉 약을 수집해 중앙에 올려보내는 역할을 할 정도로 의원으로서의 이름을 얻고 있었다. 내의원에 들어가게 된 허준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와도 같았다. 왕실 의료기관이었던 내의원은 당시 새로운 의학과 최고의 의술을 모두 접할 수 있는 앞선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허준은 당대 최고의 의관이었던 양예수를 만난다. 역사적으로 보면 허준의 진짜 스승이었을 가능성이 큰 인물이다. 의학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양예수가 당시 명입니다. 이 사람이 누대에 걸쳐서 의의를 지내고 한 사람이고, 또 양예수가 그 의림찰료라는 책을 많이 썼고, 의림찰료라는 책이 당시 금나라 원나라 의학을 잘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양예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허준에 대한 선조의 신뢰는 특별했다. 평소 딸들에 대한 애정이 컸던 선조가 천연두를 앓던 정한옹주에게 보내는 한글 편지. (10여일에) 걸친 편지에 허준의 이름이 여러 차례 거명되고 있다. 대부분 허준의 처방이니 그대로 따르라는 내용이다. 허준이 광해군의 천연두를 치료하자 선조는 허준에게 당상관으로 벼슬을 올려준다. 그러자 사간원은 장장 3개월 동안에 걸쳐 허준의 벼슬을 취소하라는 상소를 집요하게 올린다. 중인 신분의 의원에 불과한 허준에게 감히 당상관이란 높은 벼슬을 줄 수 없다는 반발이었다.
1608년 선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또다시 허준에 관한 탄핵 문제가 거세게 불거진다. 선조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강한 약을 함부로 써서 왕을 죽게 했으니 처벌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광해군은 허준을 파직시키고 귀양을 보낸다. 하지만 광해군의 배려로 멀리 가지 않고 도성 밖으로 귀양 간 허준은 그 후 2년여 동안 귀양살이와 복귀를 되풀이한다. 그 와중에도 허준은 10여 년이 넘게 편찬에 매달려온 의학서를 마침내 완성했다. 바로 동의보감이었다. 허준은 의서를 편찬한 후 동의보감이라 이름지었다. 중국의 북이나 남이에 버금가는 결과물이라는 당당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허준은 우리 한의학의 뿌리를 만들었다. 임진왜란의 기근과 역병까지 겹쳐 국가적인 대비책이 절실했던 1596년 선조는 허준 등 내의원 의원들에게 의서 편찬을 명령했다. 허준은 우리나라 의서는 물론 중국의 의서들까지 포함해 500여 권의 의서들 중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처방만을 골라냈다. 그것을 간추려 담은 것이 동의보감 25권으로 거기엔 중요한 고전 의서들이 총망라돼 있다. 처방의 끝엔 반드시 출전을 밝혔고 허준은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 모든 취사 선택은 허준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에는 새로운 의서들을 전부 망라해가지고 만든 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 의서로서는 당시로서는 대표적인 의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의사들이 뭐 자기들 공부하는 것보다 치료하는 데 바빠서 제대로 연구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치료하는데 적당한 의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물론 좀 많습니다. 많지만 의원들이 보는 데는 뭐 그렇게 많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각 방면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실용 의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이 완성되자 광해군은 그 보급에 나섰다. 형편이 어려웠던 때라 훈련도감 활자로 급히 찍어냈고 그 후 목판으로도 거듭 출판됐다. 동의보감은 특히 중앙의 의료 혜택이 미치지 못한 지방에선 대단히 환영을 받았다. (1648년에) 마련된 강릉의 약국계 규정에도 동의보감에 관한 내용이 발견된다. 편제의 실용성 외에도 동의보감엔 특기할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급성간염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허준은 이미 알고 있었다. 황달이 전염된다. 다시 말하면 급성간염이 전염된다고 하는 내용이 의사학적으로는 2차 대전의 전후에서 전장터에서 군사들이 황달이 전염되는 것을 군진의학에서 파악해서 이제 의학사에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근래에 간장질환에 대한 검사법이 개발되면서 확실한 이제 원인 바이러스가 규명됐습니다만은 허준 선생은 이미 한 400여 년 전에 황달이 급성 간염이 전염된다고 하는 것을 간파했다고 하는 사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의미 있는 관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소변이 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허준은 직접 소변의 맛을 봤다는 얘기가 된다. 동의보감은 중국에서 쓴 거 그냥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에서 지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물론 그 동의보감에 있는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의 처방들이 있지만은 그거를 처방들을 갖다가 실제 우리를 그 백성들에게
임상적으로 전부 그걸 써봐가지고 거기서 효과가 좋은 처방들을 골라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말하는 그거는 뭐냐면 요즘 말하면 검증을 거쳤다는 얘기죠. 그래 실제 환자를 통해서 검증을 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 체질에 맞는 그런 그 처방들만 골라냈기 때문에 동의보감이 이제 그 유효성이라든지 그 면들이 바로 뭐냐면은 실증적인 거다. 이게 하나가 단순히 남의 걸 갖다 베끼다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그 환자를 통해서 검증이 된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실증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동의보감에 와서 한국의 한의학이 성립됐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한의학이 성립됐다. 물론 이제 중국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뭐 삼국시대에 이미 들어왔으니까 한 뭐 천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때 와서야 비로소 우리가 한국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의학으로 성립되지 않았느냐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중국의학을 수입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중국의학을 연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러다가 이제 동의보감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한국의학이 정립이 된 거죠.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우리나라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동의보감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됐지 또다시 중국의학을 연구하고 받아들일 필요성을 적게 느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가 좀 소원해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보감의 탕액편을 보면 650여 가지의 약재 이름이 한글로 나란히 적혀 있다. 또 동의보감에서 처방하는 주요 약재의 90% 정도가 향약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약재들인 것이다. 이전까진 당약이란 이름으로 비싼 중국산 약재를 썼지만 동의보감 이후엔 우리 약으로 대체 쉽고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시 조선에서 쓰는 약재들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당약이었다. 동의보감에선 중국에서 수입해온 약재일 경우 반드시 당약이라고 표시를 달았다. 당시 당약의 경우 약값은 무척 비쌌다. 때문에 일반 민중들은 약 한 첩 제대로 먹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목숨이 달려 있어도 여간에선 약을 사 먹을 수 없었다. 만기요람을 보면 당약 중에 하나인 완청은 3.7g의 가격이 당시 쌀 10말에 버금가는 가격이었다. 같은 중량의 금값보다도 더 비싼 약이 있을 정도로 중국 약들은 고가였다. 당시 일반 서민들에겐 당약은 그림의 떡이었다. 이런 형편을 잘 아는 허조는 동의보감에 과감하게 단방 처방을 넣었다. 말 그대로 한 가지 약재를 써 치료하는 처방이다. 고급 약재 수십 가지를 섞어 짓는 약에 비하면 자연히 약의 효능이란 측면에선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단방엔 바로 민중들을 생각하는 허준의 정신이 가장 잘 담겨져 있다. 여러 가지 약재들을 섞어 고급 처방을 쓸 수 없는 대다수 일반 민중들에겐 무엇보다 희소식이었다. 기회를 들어가면서까지 몸보신을 위한 약을 먹을 수 있는 소수보다는 목숨이 달려 있어도 약 한 번 쓸 수 없는 민중들을 위한 배려였다. 동의보감이 만들어진 자체가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전 국민이 이제 기하선상에 허덕이고 질병이 만연할 때 이 책을 만드는 게 그런 질병에 허덕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 단방약재가 일반 민중의 치료병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을 통해 약과 현실에서 소외된 일반 백성들, 아파도 약 한 번 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대부분의 민중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또 우리 것을 찾은 허준으로 인해 이름 없는 우리 산 우리들의 약재들도 비로소 이름을 얻고 의미를 얻게 된 것이었다.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알았던 의사 허준의 마음 씀씀이었다. 당시 의사는 특권층의 것이었다. 결코 한문을 모르는 일반 민중들의 것이 아니었다. 허준은 그런 한문을 모르는 일반 민중들을 위해 많은 한글 언해본 의서들을 간행했다. 비로소 일반 백성들도 쉽게 의서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오로지 의술의 한 길, 그 고든 삶을 통해 허준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민중에 대한 사랑이었다.